때는 제가 한국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안 했을 때인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신발도 못 벗고 총탄 다 나눠주고 전군 비상태세를 이제 한 거예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패도 다 나눠줬어요. 그때 군번을 나눠준다는 건 이건 전쟁을 의미해요. 북한에서 그때 좀 전쟁 좀 일어나라. 북한 군인들 상당수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군인들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대한민국에 귀순했고 북한에서는 공군에서 만 7년간 복무를 하다가 중간에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이름은 류성현입니다. 북한 공군에 제가 군대를 갔고요. 그리고 보직은 운전병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운전면허 따가지고 군대에 가는데 북한은 대체로 군대에 가서 1년 동안 운전 교육을 시킵니다. 1년 동안 시키는 이유는 운전도 해야지만 자동차 고장나면 자기가 다 알아서 고쳐서 갈 수 있게끔. 보통 뭐 자동차들도 여러 가지 뭐 간부 승용차라던가 또 전투차라던가 이런 차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재력이 좀 따라서지 않으면 그냥 전투차, 전쟁 때만 딱 동원되는 차거든요. 그거는 매달아 놓은 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띄워놨다. 바퀴가 땅에 대어 있지 않고 딱 띄워놨어요. 그거는 전쟁 때 바퀴 딱 내리고 나간다 이런 차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히 집이 좀 경제적으로 괜찮거나 그런 사람들은 승용차 운전수로 발탁이 되죠. 북한에서는 운전병이 상당히 뭔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썼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운전병한테 잘 해주죠. 간식도 감췄다가 주고 이런 걸 잘 해주죠. 이게 간부 차들이 택시처럼 이용될 때가 많죠. 사회에서 전화가 와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차 좀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그 사람 태우고 어디까지 이렇게 가고 그리고 결혼식에도 가거든요. 결혼식에 가서 그 군대차가 결혼식에 동원돼서 뭐 돈도 때로는 받고 그리고 거기서 뭐 기름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맨이죠. 비즈니스맨.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기름 같은 것도 때때로 남는데 그럼 기름 같은 것도 좀 조절해서 팔아먹고 그러는 거죠.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요. 북한 군에서는. 그래서 운전병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냥 기름 훔쳐가지고 기름 팔아먹고 살죠. 그래서 기름을 보급받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함흥, 평양 이렇게 갔다 올 이렇게 임명 받으면 그 거리를 계산해서 기름을 받거든요. 받는데 연길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N단 이렇게 놓고 그냥 쭉 관성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뛰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거든요. 운전하는 게. 기름은 많이 남아요. 그게. 그리고 그걸 팔아서 자동차 수리도 하고 자기 밥도 먹고 하는 거죠. 자동차 수리 부품도 위에서 공급을 해주지 않거든요.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커피캔 있잖아요. 커피 마시다가 커피캔. 커피캔이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두께가 다 달라서 그걸 다 운전수들은 커피 먹고 그걸 버리지 않아요. 다 그냥 차에다 꼬깃꼬깃 다 먹고 다녀요. 엔진 수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상당히 정밀해야 돼요. 그 크기가 딱 1대1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이게 돌다 보면 그게 피스톤 축하고 틈이 생기거든요. 틈이 생겨서 그래서 커피캔을 가위로 쫙 오려서 그 틈에다가 싹 넣는 거죠. 정밀하게 해야 돼가지고. 그냥 새 거 있으면 새 제품 있으면 딱 갖다 맞추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 갈아서 그냥 수작업으로 다 하는 거죠. 개인 돈으로 살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간부가 예를 들어서 뭐 연대장이다 하면 연대장 차거든요. 이게 연대장 차. 그러니까 연대장이 엄청 큰 돈이 들어갈 때 타이어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럴 때는 연대장한테 이야기하죠. 이렇게 타이어 바꿀 때가 됐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연대장이 어디 대대에다가 야 너네 언제까지 타이어 한 짝 가져와. 그러면 걔네가 타이어 한 짝 가져오면 그거 맞추고 이렇게 쓰고 이러죠. 그게 규격이 북한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들이 이 바퀴 규격을 다 개량을 했어요. 오리지널 그 바퀴를 쓰는 차가 없어요. 다 중국에서
쉴드 가져오고 타이어도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규격이 다 같아졌어요. 군대 차는. 그래서 그런 타이어의 수요가 북한에서 많죠. 네, 그래서 그런 타이어를 가져다가 쓰죠. 저는 군대에서 해가지고 군대에서 그냥 저는 면허증이 가서 시험을 안 봤는데 왔어요. 저는 좀 나름 뭐 인맥이 있었어요 그때 면허증 딸 때. 그래서 운전면허 보러 가지도 않았는데 면허증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북한은 사회가 그래요 원래. 원래 그냥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저는 운전면허는 안 봤지만 그 뭔가 인맥이 있어서 거기서 차를 그냥 혼자 많이 운전하고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장교들이 보기에 저 새끼 시험 보나 안 보나 그냥 줘도 되겠다 해서 줬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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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교차로는 어떻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특별 신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1호 행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호 행사하면 그 최고 지도자 뭐 김정은이 어디 갈 때 김정은 차를 만나면 운전병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운전 규정에 있어요. 북한에서는 아직 그 신호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시내 도시에 가야 있어요. 큰 도시에 사거리 그 교통량이 많은데 그게 있는데 그 신호수가 뭐 이렇게 깃발을 머리 위로 들고 그리고 앞에 뭐 손을 어떻게 지시봉을 이렇게 하면 이게 특별 지시 신호다. 이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이 동작을 취하면 무조건 차를 다 길 옆에 가장자리에다 주차를 하고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다 당기고 그리고 이게 유리 다 올리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규정이 좀 꽤 많아요. 분량이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좀 다른 부분이 그게 있죠. 과속이 있죠. 과속이 있는데 그게 규정이 그냥 유명무실한 거죠. 과속을 낼래야 낼 수가 없죠. 북한의 도로 상황에서는. 도시 내에서는 포장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포장도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과속도 해요. 하는데 그럴 때는 뭔가 교통안전원들이 따라와 가지고 벌금 같은 거 그러니까 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고속도로라던가 이런 데서도 그 시속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그 시속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도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네, 있죠. 북한이 지금 딱 그러고 있죠. 제가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신기했던 게 군 차량 타고 서울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운전병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운전병한테 어디 가라. 그러니까 뭐 딱딱 입력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옆에서 계속 말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알려줘서 상당히 신기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운전병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길이 상당히 그 루트가 단순해요. 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내비를 안 봐도 사거리가 나오거나 삼거리가 나오면 방향이 이렇게 지어져요. 여기 원산, 뭐 우회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우회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 옵션이 없어요. 가다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외우기도 쉽거든요. 네, 우리 한국의 지금 교통 상황을 내비 없이 외우고 다닌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길이 막 이렇게 고가도로 올라가고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다 그냥 2차원에서 벌어지는 도로거든요. 다 2차원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기가 뭐 어렵진 않죠. 쉽죠.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말이 공군이지 보초 경계 근무도 서봤고요. 그리고 건설도 해봤고요. 굴도 뚫러봤고요. 그리고 농사도 지어봤고 나무도 해봤고 제가 못 해본 거는 배 타고 물고기를 못 잡아봤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이거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못 해봤고 난 다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북한은 직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했다고 느꼈던 거죠. 그게 좀 뭔가 상당히 좀 모호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여기다가 아파트 80층짜리 한 6개월 만에 지어. 그러면 그냥 전군 한 몇만 명이 동원돼요 거기. 몇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24시간 그냥 불이 꺼지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어떤데 김정은이 와서 지시 내리지 않은 아파트 현장도 있잖아요. 걔네는 예를 들어서 한 10층짜리를 한 1년 동안에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10층짜리가 10년도 걸려요. 얘네 인력을 쏙 다 뽑아가지고 80층짜리 짓는 데 가가지고 일하느라고 이게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장비가 우리는 이 레미콘이 다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믹서를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런 데는 없어요. 다 사람들이 알아서 몰탈 이거 삽으로 다 이거 하거든요. 그리고 모래나 이런 거는 주변에 강에 가서 막 파와요. 마음 나는 데 가서 퍼오면 돼요. 거기에 모래에 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로 막 건설하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고 붕괴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남포 평양 고속도로 그게 완전히 무슨 영웅 청년도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산을 깎아가지고 고속도로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그걸 다 마대로 지었어요. 마대, 쌀마대 있잖아요. 우리나라 쌀마대. 좀 질이 좋은 마대다. 자갈, 뭐 산에서 나온 그런 돌 막 담아다가 이렇게 마대에다가 지어가지고 어떤 데는 뭐 한 몇 킬로 이제 등짐에다 지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간이 있다 보니까 건설 기간. 야, 여기다가 한 6개월 만에 그 도로 만들어 하니까 몇만 명이 투입되는 거죠, 거기. 청년들이, 전국의 청년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그냥 등짐으로 마대 지어다가 흙 갖다 버리고 한쪽엔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거죠. 톨게이트비를 과거에는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저도 잘 확실하진 않은데 2010년 이후부터 북한에도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뭐 고속도로에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차를 세워야 돼요. 가다가 한쪽에 세우고 운전수가 가서 거기 가서 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평양까지 가는데 지급하겠다. 얼마인지는 제가 딱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비싸요. 네. 우리 돈으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그 크게 비싼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 고속도로 이용하는 게 상당히 비싸요. 네. 북한에는 돈사당번이라고 있어요. 집짐승 키우는 당번. 군인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물로 돼지랑 그리고 다른 짐승을 키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군대 가가지고 돼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신병훈련소에 가면 인분당번이라고 있어요. 북한은 인분도 막 이렇게 넘쳐나질 않아요. 농사를 짓는데 비료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 인분을 가져다 써요. 근데 자기들의 농사를 더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분이 생기면 먼저 훔쳐다가 이제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데 쭉 칸은 다 막아놓고 앞에 문이 없고 요만하게 그 담만 해놨어요. 이렇게 가림막. 네, 네 벽만 앞에도 벽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나가면서 보면 알죠. 알고 뒤에 가서도 아, 이 칸에 사람이 들어왔구나 하는 게 알리거든요. 그 밑에서 수세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버럭버럭 이렇게 소리가 나요. 밑에서 그게 뭔가 이렇게 때리다 보면 아, 이 새끼가 밑에 와서 이거 받치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다가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얘네도 좀 하루 일과에서 제외돼가지고 제외돼서 그것만 해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그런 직업들도 많죠.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2015년 8월 이때는 제가 한국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안 했을 텐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신발도 못 벗고 총탄 다 나눠주고 전군 비상태세를 이제 한 거예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패도 다 나눠줬어요 그때. 군번. 이 평상시에 북한 군인들이 자기 군번을 모르고 살거든요. 이게 저거잖아요. 이게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게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북한의 상당수 군인들을 이제 군번 나눠주면 자꾸 회수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군번을 안 주고 있다 전쟁 때만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군번을 나눠준다는 건 이건 전쟁을 의미해요. 북한에서. 그때 좀 전쟁 좀 일어나라. 일어나면 내가 이 노동당 진짜 바꿔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북한 군인들 상당수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군인들이 많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노동당의 편에 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그 지옥 같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북한에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박근혜 여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한테 상당히 딱 그 원칙적으로 나오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뭔가
뭐 괴뢰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진보적인 인민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고 이렇게 그 뉴스 기사를 제가 봤죠. 근데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체 누가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 있었을까? 북한의 김정은에겐 누가 가서 이렇게 정말 팩트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그 대통령이 감옥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국에 와서야 이해를 했어요. 한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북한은 김정은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또 집회가 자꾸 일어난다, 이런 거가 뉴스에 가끔씩 나와요. 북한 노동신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저 땅에 저기에 자유가 있구나.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자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청년 실업자가 뭐 몇 퍼센트, 20만 명이 막 돌파하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근데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봤어요. 저는 실업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1시간 없어져도 야 어디 갔어? 와서 일해야지, 이렇게 붙잡아 가는데, 실업자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일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저게는 백수의 자유가 있구나, 이런 희망을 제가 그 센텐스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운전병원 3년을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복무가 갑자기 13년이 쭉 늘어났어요. 제가 2012년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아직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군인입니다. 2025년도가 제가 전역 날짜거든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 이겨내려고 했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아무리 봐도 북한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단지를 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전단지 내용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전단지 내용이 떠오르면서 이 땅은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 정권은 이게 노동당이라는 이게 있는 한 바뀌는 날이 없겠구나. 나아질 날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제가 북한에서 제가 일하는 만큼, 적어도 일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해도 아마 도망을 못 쳤을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일한다고 해도 그냥 다 무보수로 노동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면 저는 감옥에 가야 돼요. 저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그냥 사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저는 알거든요. 북한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 혼자는 못 바꾸잖아요, 북한을. 근데 제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좀 의기투합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도 어디 좀 서포트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랑을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최고의 주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교육을 계속 받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남조선 가면, 남조선 가서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왔다면 그들이 결코 내 생각을 그냥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지. 어지간한 그런 뭐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도움을 좀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제가 군대 복무하면서, 군대는 없어지면 금방 알잖아요, 탈영한 걸. 그래서 저를 찾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얼마 동안, 한 2달, 최대 2달 동안 너네 찾지 마라 하고 이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가 한국에 와서 최대 2달 동안만 있다 가려고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루트가 DMZ로 정해진 거예요. 많이 고민하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찾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얼마 동안, 한 2달, 최대 2달 동안 너네 찾지 마라 하고 이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제가 바다로 가려고 했어요.
바다로 가려면 산소통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맨몸에 헤엄쳐서 가기가 상당히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산소통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데 그게 북한에서는 통제품이에요. 못 팔아요. 그게 물물 거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적 거래가. 그래서 그거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뭐 정말 이제 그 어렸을 때 상상했던 그 공상 과학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풍선을 많이 사가지고 저게 남풍이 불 때 밤에 헬륨 가스 넣었다가 그때 그걸 타고 간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중국으로 가거나 뭐 어디 다른 나라 삼국을 경유해서 가면 시간이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는 루트도 제가 잘 모르고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가 DMZ인 거죠. 그래서 DMZ인데 그 루트가 있어요. DMZ도 그게 엄청 길다 보니까 그곳에 틈들이 있거든요. 다 거기서 제가 하나 틈을 찾은 거죠. 틈을 찾아가지고 선택을 마지막에 DMZ로 확정을 지었죠. 그러면 DMZ의 그 많은 지뢰, 전기철책 이런 거를 어떻게 다 뚫고 갈까? 이런 거를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네, 길이 보여서 DMZ를 채택을 했죠. 제가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찾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도망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해답이 진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얘네가 하루에 1시간만 없어져도 그냥 발칵 저를 찾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책을 봤는데 손자병법과 36개라는 책을 이제 딱 보는데 그곳에서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손빈이 자기 적수인 방연에게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도망치면 이제 방연이 찾아와서 이제 딱 자기를 잡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갈까 하다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막 미친 척도 하고 그냥 막 흙 주워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연이 저놈 미쳤구나 이러면서 좀 뭔가 그 감시가 소홀해지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와 비슷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찾은 거죠. 찾아서 근데 북한에서는 또 뇌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대 그 정규적인 생활을 하는 부대에서 제가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 좀 받겠다고 이렇게 갔죠. 림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무 하다가 실제 제가 허리도 다쳤거든요. 다쳐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던 상황이라 병원에 가서 허리 치료도 하고 좀 감시해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간 거죠. 가서 뇌물도 좀 주고 이래서 시간을 제가 벌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찾지 않게끔. 네, 그래서 감시를 좀 벗어났던 거죠. 우리 한반도에 7, 8월이면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네, 장마가 오죠. 제가 총 들고 보초랑 경계근무랑 이렇게 서다 보면 장마 때는 경계근무를 제대로 설 수가 없더라고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옷이 젖을까봐 또 이게 옷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옷 이거 젖을까봐 그냥 비 안 오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경계근무를 못 해요. 사람의 심리는 어디나 똑같죠. 네, 뭐 평양에 살든 뭐 해산에 살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그래서 비 올 때 가면 그냥 프리패스 해가지고 내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도 나름 차를 타면 웬만한 거리는 그냥 하루 안에 다 움직이거든요. 돈만 내면 북한도 차가 뭐 가끔 다니니까. 그래서 DMZ까지 한 40km 이전까지는 제가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와가지고 있다가 그 DMZ 들어가기 전에는 민통선이어가지고 외부인이 출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잡히면 어떤 구실을 댈까, 어떤 이유를 댈까, 그리고 그게 이유가 통하지 않으면 뇌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뇌물도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국정원에다가 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반납했거든요. 뭐 용돈도 다 제가 준비해 온 거죠. 와가지고 뭐 잠은 그냥 풀판에 가서 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게 상관하지 않죠.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죠. 돈 주고. 그때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비가 있는 거예요. 비 소식이. 그래서 비가 오는 걸 계속 그 시간은 기다렸죠. 그래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그런 절정을 제가 시간을 택한 거거든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흘러내려오는 지류가 몇 개 있어요. 북한강도 아마 북한에서 시작을 할걸요. 지류가. 네. 그리고 임진강도 있고요. 그 강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이 불어나면 강물에다가 전기철책을 투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거기다 전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감전 현상, 누전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전기를 끌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면 전기 철책의 위험을 좀 많이 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임진강 수위가 엄청 상승을 하면 임진강 댐들을 다 방류를 해야 돼요. 물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강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아, 강 물이 어느 정도 불었구나. 오늘 갈까 내일 갈까를 매일 강에 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강물이 진짜 많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딱 제가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북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지도에도 없었거든요. 지도에도 없었는데 댐이 있어서 그 댐 이전에 제가 하루를 거기서 멈췄어요. 내려오다가 하루 딱 지켜보면서 저 댐을 어떻게 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댐을 뛰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 댐의 높이도 확인이 안 되고 이쪽에 북쪽 방향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댐 높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헤엄을 쳐가지고 댐 근처까지 와서 그래서 그냥 댐에서는 그냥 떨어졌죠. 거기서 낙차고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몇 메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15에서 20m는 아마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었었어요. 그때 그 댐에 막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니까 가마 안에 들어갔다가 툭 튕겨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위에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도 서고 있고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길이 워낙 속도가 물살이 빠르니까 물살 따라 쭉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딱 출발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우리 군에 발견되기 전까지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이게 우리 군 철책까지. 근데 우리 군의 그 필승교라고 그쪽으로 제가 들어왔거든요. 필승교를 쫙 앞두고 있는데 불이 엄청 밝은 거예요. 뭐 전반적인 철책도 다 밝은데 여기 대한민국은 전기가 뭐 이렇게 많으니까 안에다가 그냥 전기를 물 속에다 담가놨다면 이 감전대가 죽거든요, 제가. 그래서 육지로 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육지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칠 때 우리 군은 뭔가 비가 오는 날에도 사람이 육안으로 감시한다기보다 그 TOD라는 열감시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발견을 한 거죠. 북한은 제가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도 몰라요. 그 애들은 뭐 워낙 상황이 안 좋고 다 이런 눈으로만 감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불빛이 저한테 이제 쭉 날아온 거죠. 물 속에 있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손도 흔들고 방송을 불더라고요.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귀순할 의사가 있으면 남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딱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근데 저를 딱 와서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도 국군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온 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까지 앞에까지 진짜 힘겹게 갔죠. 갔는데 또 뭔가 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거 남자가 가오가 있어야지 뭐 이런 가오 빠지게 이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옷매랑 이렇게 바로 하고 철책 앞에 딱 섰는데 철책 문이 쫙 열리더니 그 다음에 군인들이 뛰어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저는 한국에 오면은 무조건 사진 찍어서 언론에다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떠날 때 선글라스도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사진 찍으면 이렇게 얼굴 가려야 돼서. 그래서 선글라스를 제가 썼죠. 쓰니까 아마 장병님들께서 저 새끼 뭐 하는 거지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가니까 저를 땅에다 이제 이렇게 엎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비들 다 내려놓고 뭐 칼이랑 이거 가져왔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묵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내 집에 찾아왔는데 왜 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들어갔죠. 제가 내 집에 찾아왔는데 왜 묵냐 이런 말을 한 거는 저는 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저는 대한민국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바꿔야 되는 노동당은 끝내야 되는 노동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쭉 들어갔는데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북한 군 같은 경우는 뭔가 선글라스 쓰고 뭔가 이런 좀 뻣뻣하게 나오면 주먹도 날아오고 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때리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귀순 유도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다치지 않고 올 수가 있었죠. 안내한 다음에 두 번째 갔던 게 아마 여단 지부나 사단 지부쯤 될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금방 또 다른 군 조사기관에 갔는데 군 조사기관은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군 조사기관에 갔는데 눈 다 싸매고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방이 있고 침대에 뭐 화장실까지 다 딸린 거. 전 화장실에 침대 옆에 화장실 딸린 방을 그때 처음 써봤어요. 네. 그리고 화장실 이게 비데도 그때 처음 써봤고요. 네, 그런 데서 한 15일 동안 조사를 받았죠.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 넘어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왔는지 이거를 전부 조사하죠. 제가 기억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북한을 떠나기 이전까지 그거를 한 3-4번 정도 체크를 해요. 제가 잘못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7살 때 어디 갔다고 처음엔 말했는데 두 번째는 8살 때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죠. 전 여기 한국에 가면 무조건 좀 고문 받을 걸 저는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손톱 발톱 뽑는 건 그냥 기본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맨날 말로만 하고 고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질문이 이제 한 3-4번 이제 막 반복해서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이제쯤은 고문할 때 된 것 같은데 하라고. 난 다 준비됐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여기는 그렇게 고문을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말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고문 언제 할지. 그래서 매일 그 조사가 끝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는 시간이면 살짝 두려웠어요. 잠자다 말고 야 일어나 하고 데리고 나가서 두들겨 팰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이제 계속 매일 가지고 자죠. 근데 마지막에 거짓말 테스트기라고 거기 갖다 앉히는데 거짓말 테스트기가 살짝 그 전기 고문 의자 뭔가 상상 속에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안마 의자처럼 생기고 머리에다가 뭘 잔뜩 장착시키고 손가락에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전기 고문 하는 것처럼 가서 이제가 고문인가 했는데 그것도 몇 마디 물어보고 그냥 다 끝났대요. 나가래요. 그래서 이런 고문도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간첩을 잡나 뭐 이러면서 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저게 궁금해요. 그게 강제로 두들겨 패지 않고 신문을 하는 게 어떻게 신문을 하는지.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다고. 두들겨 패지 않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이상해요. 북한은 가장 단순하게 그냥 이게 고문을 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죠. 그리고 이게 우리 나라 정보력이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어린이집 다녔을 때 북한에서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유치원 교사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유치원 교사 이름이 뭐네요. 유치원 졸업한 지 10년이 더 20년도 훨씬 지났는데 이름이 생각날 게 뭐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반나절인가 이렇게 있다가 기억 아직 떠오르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직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용지에 사지선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한 4개 있는데 여기서 찝어보라고. 근데 이름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탁 찍었어요. 그래서 역시 저게 정보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하루하루 한국에 발을 붙인 다음부터 뭔가 진실 같은 거를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정말 악마화해가지고 교육을 계속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와서 이게 바꾸겠다고 왔는데 그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생각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 그 불꽃이 일어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게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여기선 진짜 평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가졌던 그게 뭔가 상당히 좀 직설적이고 단순했구나. 제 생각이 단순했구나. 이런 걸 알아버렸어요. 지금은. 네, 사람이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선택을 했잖아요. 제가 DMZ랑 이렇게 가서 쭉 보면 DMZ 너머가 제 고향이거든요.
모양인데 그걸 보면 정말 마음속에 그 심정이 진짜 여러 가지가 겹쳐요. 이 DMZ 사이를 몇 킬로를 두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제가 몇 년 전에 내렸던 그런 큰 용단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인을 넘어서 어떤 국가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한 번 큰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만이 한 번 도약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탈주를 통해서 인생의 삶을 바꿨고 그리고 앞으로 제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인생도 제가 도약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차마 북한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회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사기 같은 것도 다 소독해서 썼거든요. 100도씨. 그냥 대장염이다 이러면은 그냥 매트리스 마다라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운동장 한 5바퀴만 뛰면은 땀 한 번 쭉 빼면은 그 정도는 뭐 괜찮다. 뭐 약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아니면 사관장에 야, 오늘은 그냥 아침을 주지 말라고 아침밥을 뭐 굶기라고 그러던지 솔직히 그 절단됐다 해도 거의 뭐 마취약도 없이 그냥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